2013년을 맞는 여주 라디오의 논설. 떠들어서 승리하자. 작년 12월이었다. 박 사장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30대는 없고 40대부터 시작되는 칙칙한 아저씨들. 한쪽 구석을 차지한 이들이 술을 먹으며 떠들기 시작했다. 수다에 한이 맺힌 듯. 남성 호르몬의 감소 탓인지 30여 명의 수다가 멈추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 여주, 경제, 도자기, 침체, 박정희 역할 등등. 이들은 분명 한이 있어 보였다. 수다에 한이 맺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떠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여주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다. 1편, 10대 뉴스와 미담, 그리고 사실은의 홍수편을 올리고 2편을 준비하면서 재미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1편 녹음이 끝나고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박 사장을 보면서 사실은의 홍수를 일으킨 진 팀장님, 편집을 부르는 조 선배님의 띄어읽기 언어 습관.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우리는 이렇게 떠들기라도 하지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주변의 아저씨들을 보시라. 조금 더 떠들어서 우리 승리합시다. 안녕하세요. 여주 라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 사장님부터 먼저 또 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추운 날씨에 다 같이 모였네요. 오늘은 제 1회 때보다 더 재미있는 라디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별로 부족해서 이거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 소개하시죠. 예. 조 선배님이 배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못 오고 계셔갖고 지금 아까 전화 드렸더니 용인 휴게소에서 지금 뭐 식사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음에 진 팀장님. 네, 진 팀장입니다. 라디오 1편을 하면서 오히려 애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분들에게 오히려 썰렁함만 안겨주지 않았나 싶어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즘 기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 넘어서 60 넘어서 나이 먹고 취미 한 가지씩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별로 이렇게 악기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줄여주세요. 네. 많이 나노. 기타 동호회 분들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분 들으니까 지겹다. 네, 오늘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지역에서 또 지역 소식을 많이 가지고 알고 계신 분이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즐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너무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특별 게스트. 제가 한 10만 안티를 갖고 있는데요. 100만 안티를 몰고 다니고 그다음에 지역에 썼다 하면은 고소 고발을 몰고 다니시는 지역 언론의 이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저희가 1편이 방송되고 반응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얇게, 아주 그냥 0.001mm 얇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습자지처럼. 네, 습자지처럼. 네. 습자지보다 더 얇아. 그래서 저랑 사실 페이스북에 선배 누님이 호주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좀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구수한 사투리가 물씬, 구수한 지역 소식이 기대됨당.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전문가에게 넘겨버려서 정말 가져야 할 것도 잃어버린 듯. 찾는 일 열심히 해주삼.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카페지기님의 목소리가 이리도 고울 줄은 몰랐습니다. 시켰구만, 시켰어요. 네, 여주 라디오 1편 잘 들었습니다. 2편은 좀 더 잼나게. 네, 이분이 박 사장님 부인이죠?
예,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작극이네요. 네. 난 안 시켰는데. 아니 아유, 그런 그 박 사장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셨어요. 네. 평소에 얼굴 보고 얘기하면 호흡이 막 그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려고 막 컥컥컥 대면서 하는데 라디오에서는 의외로 목소리가 제일 좋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아유, 저희 얼굴 보시다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또 어떻게 뭐 좀 다른 반응 있으셨으면 뭐 좋았다 나쁘다 그래도 좀 얘기하고 넘어가 보죠 뭐. 이 기자님 들어보시고서 뭐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얘기할 건 쭉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카페 대문이 화사하게 바뀌었습니다. 꼼자 누님 감사드립니다.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금지 뭐 이런 거 좀 하기 싫은데 우리 말에 사실은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하고 저 뭐 이런 뭐 접두사 너무 많았고요. 말이 너무 깁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발언의 종량제를 실시하겠다. 너무 많이 하면 제가 바로바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시고요. 1편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제가 재임 기간이 틀렸어요.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카페에 다시 수정해서 올렸는데요. 정확한 재임 기간이 2000년 1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서 총 약 한 7개월간 전화를 꺼주세요. 네, 다시 할게요. 이분이 이제 후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당선자? 교육감이지 이제는. 교육감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 그런 거구나. 나오죠. 예. 서울시 교육감. 근데 이분이 교육부 장관을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했었어요. 근데 퇴임 사유가 뭐였냐면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5.18 때 이렇게 어디 뭐 룸사롱에서 술 드시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팽당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거를 또 거기서 또 거의 좀 그랬습니다. 좀.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7일간의 서울시장 김상철 씨 이분이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12월 13일 날 향년 65세로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기 박 사장님 얘기대로 이제 이름은 김상철 씨가 맞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 유신헌법 투표율 92.9%, 찬성률 91.5%. 이게 어떻게 네 대단했죠. 그다음에 스탈린 시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이거 안 나왔. 이거 간신히 찾았어요. 진짜 힘들었어 찾는데. 이게 발틱 3국인가요? 북해 쪽에 있는 러시아가 이제 거기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1947년에 거기서 투표를 했는데 스탈린이 140%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2011년도 러시아 총선에서 푸틴 통합 러시아당. 이게 제가 계산 일일이 다 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46.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런 저리 가라고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지난 방송에 대해서 좀 AS 하실 게 있으면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여주 지역 소식 미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담은 저희가 박 사장님이 이제 담당을 하시는 걸로 해서 박 사장님. 시작합니다. 점동면 삼합리 이영하 씨 100만 원 기부. 점동면 사무소에 온종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난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최근 삼합리 이영하 씨가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정기탁으로 점동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정 2가구에 전달된다. 박수 한번 치고도 칭찬을 막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에 뒤질세라 이제 금사면도 나왔습니다. 금사면 김준섭 씨 라면 50박스 전달. 금사면 주민 김준섭 국리에 사시는군요. 씨는 4일 금사면에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50박스, 현금 80만 원 상당을 전달해왔다. 김준섭 씨는 연일 영하의 날씨가 계속도는 가운데 불우이웃들은 몸과 마음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 남아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내는 따뜻함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준섭 씨는 지난해 추석에도
생활용품 세트를 금사면에 전달해 왔었으며 금번 기탁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정 기탁으로 금사면 건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된다. 예, 아, 훌륭하십니다. 아유, 말씀대로 자, 진짜 예. 목소리 낭낭한 처자가 혼자다가 금방 체력이 지금 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제가 하나요? 아, 넘겨주세요, 그러면. 네, 네, 또, 체력 딸리니까 옆으로. 제가- 네. 흥천으로 넘어가. 저 흥천으로 갑니다. 저 흥천면 라이언스 클럽에서 이제 보행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흥천 라이언스 클럽 그 이진원 씨가 회장입니다. 근데 최근 그 흥천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전달해 달라면서 보조 보행기 30대를 기탁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늘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 흥천 라이언스 클럽은 그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이라는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보조 보행기라는 게 어르신들이나 이제 거동 불편하신 분들 할 때는 아주 유용한 기구예요. 아니,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지 않나 이거? 좀 가격이 좀 되는 걸로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사진을 봤더니 라이온스니까 가능한 거죠. 더 했어야 되나? 아니 많이 하면 많이 아니 좋겠죠. 많더라고. 박스가 많았어. 아 이게 굉장히 좀 비싼 비싸고. 고가인데 네. 박스가 많아서. 노타리도 가능하겠죠. 라이온스 예, 했으니 예, 뭐 예. 참을 수 없지 뭐. 근데 라이온스가 돈 더 많이 내는 거죠. 라이온스가 돈이 좀 더 많은. 라이온스가 더 사람들이라고. 많이 내고 로타리가 좀 덜 내고 그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또 클럽마다 다 아, 그래? 틀리고 네. 클럽마다 또 이제 그 라이언스나 뭐 로타리나 다 봉사단체들끼리 아니, 이제 근데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해요. 아니 일단 싸움은 붙이는 거니까. 아니 그분들이 또 자기 그 저거가 그 뭐 레테르 아니면은 뭐 좀 약간 있어 보이려면 또 막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때 이렇게 이웃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어쨌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도 아, 그럼요. 예. 그다음 거는 그다음 거는 저기 또 이건 진 팀장님 한번 진 팀장님 한번 이게 좀 제가 네. 이거 좀 지난 얘기인데 뉴스가 없어요 여주에 뉴스도 없고 그리고 이건 좀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축하할 일이네요. 그 여흥초 테니스 아시아 재패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 주니어 대회에서 12세부 이지윤, 윤나은 그 학생이 우승과 준우승을 했고요. 10세부에서는 오유경이 그 새 대회 단식과 복식 우승을 싹쓸이 했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네, 여주초등학교 테니스 선수들이 2012년 말레이시아 국제 주니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테니스 주니어 선수들이 출전해서 말레이시아 페낭과 펠리스, 랑카위 지역에서 열린 국제 주니어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최원석 감독이 이끄는 여흥초 12세부 이지윤과 윤나은 선수와 10세부 오유경 선수가 우승과 준우승 등의 성적을 올렸다고 그 축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홍초인데 그 아까 여주초라고 그 여홍초입니다. 그런가요? 예. 여흥초입니다. 네, 제가 여홍초를 나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희 딸도 여흥초 다닙니다. 그저 동문이군요. 저희 가족 다 여홍초 나왔습니다. 혁신학교입니다. 예. 제대로 혁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개업 소식 하나 또 전해 주시죠. 요즘 그 하리 그 공영 하리가 아닌데 창리인데 창리. 창리 그 공영 주차장 옆에 그 함지박이라는 그 식당이 개업했습니다. 그 돌솥밥 한 8,000원 받고 또 이제 뭐 오리고기, 보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예전에 그 장군집 자리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업하셨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업이니까 빵빠레 한번 울려줘야 되는데 음향 스탑. 없습니다. 네. 네, 준비가 좀 미흡하군요. 네. 1부는 여기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주에 뉴스가 없어요. 이제 카페에 좀 제발 글 좀 올려주시고요. 어쩌라고 그랬어요. 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낙하산 부대입니다. 낙하산 부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조직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그 연고 없이 갑자기 위에서 내리 꽂아서 들어오는 사람을 낙하산이라고 하죠. 여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국회의원, 군수 뭐 이런 분들 이 선출직이 지역에서 뭐 한 20년, 30년 어디 나가 계시다가 갑자기 공천을 받고서 그 뭐 이제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게 그 좋은 그 순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그 지역 정서나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반응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좀 낙하산에 대한 낙하산 특집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그 술을 드시면서 낙하산 이런 거 얘기하자고 이제 먼저 주장하셨기 때문에 박 사장님이 좀 먼저 입을 여시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군수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현 거기 군수님도 우리가 어떤 각종 모임에 가보면 열심히 나와서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고 또 기존에 계속 나오셨던 분들도 뭐냐면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언이라 그럴까요? 예측이라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 다 거기 헛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동안 우리 여주에서는 군수 후보 이분들은 꼭 동네 사람이 동네에 현재 계시지 않아야 후보로 공천이 된다는 거 그거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꼭 거기 뭐 민주당이 됐든 거기 새누리당이 됐든 공천을 받아가지고 여주 군수로 출마하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여주를 떠나서 서울에 가 계시든 어쨌든 가 계셔서 출향이라는 신분을 갖고 계셔야 공천이 되니까 지금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사를 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먼저 그러면 그 낙하산의 역사가 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주에서의 낙하산 역사에 대해서 지역에 그 100만 티를 몰고 다니시는 그 예. 이 기자님께서 아무래도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민선 5기를 하고 있는데 1기, 2기, 3기까지는 사실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올라갔었죠. 3기면은 그 임창선 네. 군수님까지는 네. 1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그 2006년에 이제 그 이기수 당시 그 고양시 부시장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정도 공직에서 물러나시면 대부분 이제 경기도 산하 단체나 기관장으로 가시는데 출마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마를 준비하셨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때도 이제 나오셨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공천을 받으셨고 네, 그렇죠. 이번에 또 이제 김춘석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천을 받으셔서 이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실상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3기까지는 사실 3번에서 5번 중에서 3번은 지역에서 사실 활동하시던 분들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낙하산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지난 선거에 불출마하셨지만 그 이범관 국회의원 또 역시 또 지역 활동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 이제 그 당에서 공천을 해서 당선이 되셨었고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뭐 정병국 국회의원이야 뭐 선거가 확구되는 바람에 이게 확구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니까 뭐 낙하산을 보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러면 2006년부터 여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그 낙하산 공천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민선 1기가 박영국 군수였나요 그때? 네. 이 네. 두 번을 네, 박영국 두 번을 군수가 이분하셨어요. 그분이 막 공무원들 전화해갖고 막 쪼이고 그 유명했습니다. 아주 그분이 막 그 어디 갑자기 그 면사무소에 전화해갖고서 나 박영국인데 그 마치 김문수처럼 김문수 군수가 배운 거겠죠 거기서. 그럴까요? 그 전화해갖고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민선 군수가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전화해갖고도 나 박영국인데 그래갖고
막 무지개 혼나고 막 그랬다는 뭐 일설에. 예. 낙하산이라는 게 사실은 정당 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비 공천제가 지금 그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이제 뭐 그 예비 선거 활동들을 하는데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일반인들의 예상을 사실 빗나가는 후보들이 낙첨이 되는 경우에요. 이번도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김춘석 후보가 그 당시에 예비 후보로 있을 때 김춘석 후보가 그 낙첨될 거라고는 전혀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예상을 못했었던. 아니,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 우리는 누군지를 모르잖아. 아예. 그런데 어쨌든 중앙무대에서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 중앙무대에서 찍어서 누르면 바로 지역에서는 후보가 되는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 민의 차원에서 이렇게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당시에 그 지역에서 몇몇의 후보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후보들 자체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 그 후보분들의 한계가 또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보통 이게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모자라 보여요. 네,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출향 인사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분이 또 군에 가서 군수를 했을 때 후져요. 후져요. 후져요 이게. 아니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이 좀 수준이 영 거기 껄쩍지근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밖에서 오신 이기수 군수나 예. 김춘석 현 군수님들과 민선 1, 2, 3기 했던 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잘했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도토리 키재기 수준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면은 사실은 수준 지역 사람이라고 지역에서 계신다고 해서 수준이 좀 낮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인 거죠. 뭐냐면 그 좀 바램 같은 거였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 유지로 이제 면면을 이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지역 출신의 그 1, 2기 이제 군수님들을 보면 그래도 지역 유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토호 세력들인 거죠. 쭉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권위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행정조직에서 그래 중앙부대 행정조직에서 가지고 왔었던 부분들이 그나마 좀 민주적인 부분들의 운영 절차들을 밟고 이런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 정치에서 이렇게 좀 반영됐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 그 김준석 그 군수님 별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춘석 군수님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너무 강하게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 안 듣는다는 게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떠들어요. 그 좀 반성하시고요. 예, 얘기 좀 들으세요, 옆 사람들.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사실은 군수의 그 행정 그 과정들, 행정 운영이나 집행 과정들을 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는 이제 민해총 활동들을 했었으니까 그 지금 김수석 군수님이 대보름 한마당이든 아니면 신년 해맞이든 이런 부분들과 이제 그 결부된 그 4대강 사업 이 과정들이 그렇게 열어놓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자. 그러니까 나하고 뜻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얘기 한 자락 풀어보자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는 전혀 아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어쨌든 그 당이 다르더라도 당이 다르고 아니면 뭐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니면 이념이 다르더라도 서로 간에 분명히 이렇게 지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인간적인 뭐 내용들이 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아예 딱 그 선을 딱 거버리고 얘네는 무슨 마치 적군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권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분 그 권력 오래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아까 우리 박 사장님이 예언하셨는데 낙하산한테 당해요. 그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기본적으로 그 그 낙하산 자체가 사실은 어떤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아까 진 팀장 지적했듯이
그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네.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실 이 선거 운동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사실 또 그 사이에 지역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증할 부분도 없거든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아, 진짜로 살아가는지 누군지 모르니까. 몰라요, 예. 아무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말 그대로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분을 갖다가 공천을 한다면 그건 긍정적이고 그것도 사실은 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부분을 다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주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모자라 뭐랄까, 보이고. 예? 네, 모자라 그 이제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서 대우 못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오히려 그 출마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그 표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정서상 뭐냐면 미리 내가 어떠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정치적 뜻이 확고하지 않은 한은 되도록이면 그 막판까지 이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 군수 후보가 네. 역대 최저 득표로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득표율을 갖고서 김춘석 득표율로 군수 보면은 좀 적죠. 많이 적죠. 예, 네, 많이 적죠. 예, 많이 적고 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두 개의 여야라는 두 개의 정당뿐이 아니라 또 이제 제3당 후보인 원경희 후보가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그 표가 이렇게 이제 분산됐는데 사실 그 정서상 그 표를 다 합쳐보면 정서상으로는 명확해요. 네, 같은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네. 네, 그 표하고 거의 그 수치를 합치면은 아, 근데 거의 비슷해지기. 옹경희 후보가 의외로 선전했다 그러면 옹경희 후보 진짜 기분 나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예상의 득표가 아니고 예상대로 득표했다 해야 나중에 옹경 씨 만나면은 그래도 좋은 소리 한 소리 듣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한 요번에도 그러면은 낙하산이 될 거냐? 우리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 전망을 한번 해보죠. 저는 낙하산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기 두 분이 빅투죠. 그러니까 두 분이 거의 뭐 어느 후보가 한 32%? 32%. 그다음에 지금 김군수가 한 30, 35? 그러니까 한 3%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낙하산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잴 수밖에 없다. 군수 지방선거에서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쪽에서 그걸 재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낙하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요. 저기 김수석 씨 몰랐어요. 근데 가뿐하게 되는 거였어요. 원경희 씨 진짜로 험하게 열심히 했걸랑요. 근데 결국 또 졌어. 근데 사실은 이 표가 둘 다 뭐냐면 친여 성향의 표야.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은 여주는 누가 와도 그냥 짝대기만 꽂아도 여기는 뭐냐면 낙하산 친여로 낙하산 되는 사람을 표를 찍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위에서 이제 중앙 거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새누리당에서 또 뭐냐면 나눠먹기 할 겁니다. 서로 뭐랄까요? 힘센 실세들이 뭐냐면 공천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하면서 나눠먹기 속에서 이제 여주 가장 만만한 누가 가도 뭐냐면 찍어주는 거기 새누리당을 찍어주는 여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가 뭐냐면은 덜 먹은 사람한테 이게 던져주는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이런 걸로 아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낙하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도대체 원경희 씨를 비롯해서 또 전 낙하산이었던 김수석 씨도 어떻게 보면 거기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얼굴 내미는 게 아니고 다시는 낙하산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캠페인을 같이 힘을 합쳐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해보고 말고 이거 아니면은 낙하산을 안 만약에 됩니다. 여기다 내려 꽂았는데 이 부분들이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는 아마 공천권자도 낙하산을 쉽게 내주지는 않겠죠. 꽂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그 지역 정서가 이쪽에서 사실 알잖아요. 경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슨 선거를 해도 한나라당 계열, 새누리당 이쪽은 누구를 꽂아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권자들 입장에서는 걱정 없죠. 아무나. 또 예전에 뭐냐면 하필이면 꼭 민주당도 뭐냐면은 거기서도 낙하산 오죠. 거기도 낙하산이야. 근데 아 진짜 민주당 저 후진 문제가 여기는 인물로 거기죠. 그러니 되겠어? 저도 이름을 적어놓고 좀 깨. 아니, 나는- 지난번에는 이용 교수님인가요? 예, 이용 교수님 누구세요? 네. 누구신가요? 네 몰라. 또 누구였죠? 뭐 난 민주당에서 뭐 공천 받으려고 줄 서 계신 분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또 저 국회 저 총선 때도 또 민주당에서도 역시 또 조아무개 변호사님을 갖다가 조아무개가 누구죠? 말씀해. 글씨에서 내가 얘기해. 저랑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조갑전 사람이야. 아닐 거 아니야. 예? 조갑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젊으신 분인데. 예. 네, 그래서 아, 그분도 정말 참, 진짜, 근데 그분과 그때도 뭐냐면은 상당히 좀 뻘쭘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왜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왜 자꾸 이렇게 낙하산을 이렇게 맛을 들일 수밖에 없느냐면은 사실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여주 분들이 사실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부처에 흔히 얘기하는 뭐 사무관급 이상 되는 뭐 과장급 뭐 이런 분들의 공무원들. 예, 그 숫자가 많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중앙정치에서 그 정당하고 어떤 그 예산 행정부서에 있으면 교류가 많아지죠. 그러다 아니, 보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 납득이 안 가는 게 네. 그렇게 인물이 많은데 왜 여주 발전을 이렇게 더디어 그럼? 그 사람들 그러면은 밖에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중앙발전. 중앙 발전에서 일했구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공무원 저희 퇴직하신 분들 나오지 않았으면 진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주는 공무원 사회예요. 누가 뭐래도 여주의 그 근간은 공무원 사회고 그분들 흔드시고 제대로 그 정치라는 거는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게 정치잖아요. 다 아시면서 공무원들이 하면은 뭐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면 여주 라디오는 아니고요. 또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은 제발 나오지 마셨으면. 예. 왜냐면 낙하산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검증 과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그분이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근무하거나 혹은 경기도에 근무하셨을 때 평상시 어떤 조직 관리가 어떻게 됐었는지 어떤 직원들하고의 부하 직원들이나 어떤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그러한 것이 어떤 성정이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낙하산이 위험한 건 말 그대로 이 상품을 완전히 열어봐야지만 결과물을 딱 갖다 앉혀놔야지만 그걸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은 제대로 이 내용 이분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외적으로 말 그대로 스펙만 보고서 결정하는 경우가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정말로 거기 이 기자님이 몸담고 계시는 일은 언론에서 확실하게 검증도 해주시고 또 이런 낙하산의 이 병폐에 대해서 그동안 신나게 긁어줬으면은 사실 이런 게 근절되는 어떤 조짐도 보이고 그럴 텐데 아니, 평소에 뭐 있냐고요. 아니, 이제 갖고 눈치. 지역 눈치 보는 것 신문을 같은데. 우리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지역 신문을 우리는 보호해줘야지 지역 신문을 까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역 신문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여주 라디오도 지역 언론이라 이렇게. 아니 저희는 언론 아니고요. 우리는 그 동네 그냥 방송입니다. 근데 지역 신문을 이게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여기 여주 라디오가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긁었으면 지역민들이 보호해줘. 아니 왜 모셔놓고서 앞으로 잘해라고. 이런 경우 앞으로 잘해라고. 어쨌든 맞는 말씀이에요. 네. 기본적인 책무에 좀 소홀했던 것도 있죠. 네. 지역 언론이. 근데 손 들고 있어요. 그럼 잠깐. 한 3분 손 들고 있고. 네. 자, 근데 어쨌든 한 말씀만 좀 더 드리자면 여기 낙하산 부대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은 그 지역 출신들은 이거 인성이라 그럴까요? 인격이나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가 가까이서 이게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술 먹고 꼬장을 몇 번 부렸는지 누구랑 그렇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웬만큼 다 아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낙하산들은 사실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응? 근데 어쨌든 부탁드릴게요. 낙하산을 하시려면은 그 사전에 좀 점검 좀 하시고 최소한 내지는 그 인성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 다시는 좀 안 내려버렸으면 좋겠어. 죽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니 지금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거는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뭐 심상한 사람들, 아, 충격 많이 먹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는 네. 저그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이름은 절대 얘기 안 하고. 네. 예, 그렇죠. 누구라는 거는 말은 못합니다. 근데 법만 되면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네. 또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뭐 지난 대선 때 모두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방 정치에 이제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말씀 가지고 이제 많은 희망들을 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보면 이제 1년 반 남았지만 사실상 선거라고 하는 것의 그 행위 자체는 사실은 그 이미 어느 정도 그 자천 타천으로 이미 뭐 지난해 가을부터도 어느 정도 그 물밑에서 말씀들이 있었고 또 본인이 또 굳이 그렇게 나는 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사람 통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당 공천제가 존속하는 순간에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새누리당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갖다가 그 공천을 하게 되면은 뭐 다 이번과는 지난번 지방선거와 다르게 거의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처럼 그 후보자가 어떤 막강한 그런 거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이제는. 아니 그럼 정당 공천제가 네. 그러면 무조건 그 폐지돼야 될 그런 건가요? 그 어쨌든 뭐 언론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 매체라든지 아니면 또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회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론을 보면은 그리고 현직 뭐 이게 계신 분들도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 쌍수를 두고 환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이 정당공천제 때문에 여기 뭐냐면 지방자치가 그게 발전이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뭐냐면은 제대로 되려면은 사실은 정당 정치가 보다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당 정치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정당이 책임 있게 좋은 후보들을 공천을 하고 근데 이 공천이 사실은 여기서 뭐냐면 꽂아주는 자기들 몇몇의 밀실의 야합에서 꽂아주는 이런 정당 공천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당원들 뭐 같이 활동하는 이 당원들이 뭐냐면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형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의 정당 공천제가 되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은 논의 있죠. 뭐냐면 정치 뭐랄까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은데 근데 사실은 정치가 우리나라는 게 부족해서 문제지 정치의식이나 정치 참여가 부족해서 문제지 뭐냐면 과잉이 돼서 뭐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 저는 폐지를 주장하시는 현직에 계신 분들은 전 다음에는 진짜 그런 낮은 의식이라면은 저는 다음에는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저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정당 공천제 이제 폐지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전면적인 폐지가 있고 아니면 기초의원 정도 폐지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자치단체장은 그 공천권 그 정당 공천권 유지를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이견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에서도. 총론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가자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해관계가 다른 과정에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 그대로 정당에 의해서 상향식 공천이 되려면은 정당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말 그대로 자발적인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당원들이 구성이 되고 당비를 내야 되고 하는 그 진성당원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사실 보면은 이 부분에 그 정당 공천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구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정당에서 정당 내에서 정당 활동을 오래 해왔던 사람들끼리 그 중에서 후보로다 낸 다음에 그 사람들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라면은 사실상 선거 치르는데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될 테니까 굳이 유급 선거 운동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정당이 사실은 없다는 데 문제죠. 거대 정당에서는 그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 뭐 사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쟁했지 않습니까? 당원 경선을 했는데 사실 그 숫자를 들여다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몇몇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 뭐 그냥 금방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보다는 사실 그 말 그대로 당비를 내고 내가 이 정당의 정책을 지지한다라면은 당연히 뭐 당비를 내고 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지역적인 조건들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가 사실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하고 여주 지역만 놓고 보면 불행하게도 이렇게 연결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금 사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그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한 부분들은 어쨌든 정당에서 한 번에 인사 그 검증 과정들을 거쳐서 공적인 인물들을 어쨌든 정치로 배출하자라는 부분을 내용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랬어도 정당공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역의 토 세력들이 중심 있는 그 유지들이 어떤 정치로 나서는 그 확인을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들이 오히려 법률적인 그런 정당공천제의 유지와 폐지보다 훨씬 더 지역적인 조건 자체가 더 커버리는 조건이라고 봐요. 지금 조건은. 어쨌든 예. 정당 공천제가 갖고 있는 저는 거기에 장점이 뭐냐면은 보십시오. 정당 공천이 어떻게 되면 어중이 떠중이 아무런 뭐 정치적 경험이랄까 훈련이랄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쭉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냥 그것보다는 그래도 현지의 수준이 좀 후지긴 해도 정당 내에서 일단 어떤 정치적 경험, 흔히 말해서 뭐 회의하는 경험, 뭐 이런 거라도 된 사람들이 그나마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어떤 정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누가 회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되게 많죠. 거기에는. 그렇죠. 흔히 말해서 회의 진행을 못하는. 동네 사실은 상조회나 향후의 경험 정도 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정치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걸랑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당이라면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나름대로의 아카데미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뭐냐면 더 비교로 봤을 때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정당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정당의 역사와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 또 지역의 변화에 대한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기 선택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로 뭐냐면은 지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과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 녹음하는 데가 굉장히 열악해요. 추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어쩌자고. 말을 좀 줄이시고 지난번에 박 사장님이 자기 말 많이 안 시켰다고 지금 막 화내고 그랬는데 그 종량제는 발언을 언제부터 좀 적용하는 건지. 발언을 좀 종량제로 말 많이 하면 쓰세요. 쓰레기인가요? 잠깐 근데 제가 좀 질문을 좀 이제 다른 분한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당 공천제와 관련돼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전 여전히 한국 정치를 후퇴시킨 한 요인 중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그게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저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지구당이 우리가 돈을 많이 돈을 먹는 하마다 그렇게 하는데 전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수혜를 받은 어떤 당이 제일 많이 수혜를 받았냐면 집권 여당이에요. 사실은 왜 여기는 기본이 깔고 가는 게 있어. 관변 보수 단체. 여기는 항시적으로 가동됩니다. 가동. 근데 여주 꼴도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민주당이 예전보다 훨씬 못하걸랑요. 그것은 이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구당 문제가 아무래도 정치라는 부분들이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현장의 의견들을 바로바로 사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구당이 없는 조건에서 지역의 그 민심들을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나 군수나에서 그들은 어차피 의원 사무실을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 사무실의 역할들을 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돌아가서 정당 공천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론적이긴 하지만 사실 정당 공천제가 아직까지는 전 유미하다고 보는 거고, 대신 이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중앙 정치 발전들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저는 정당 공천제 폐지와 존속의 문제를 넘어서 이 정당 자체가 운영 자체가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깔고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후보군들이 올라왔을 때 지역 민심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돼 있냐라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면 정당 공천제를 아주 유의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공천이 실제로는 얼마 전까지 돈공천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중앙무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인맥 관리나 조직 관리 차원에서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 정당 공천을 담당하는 그 심사자들이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저는 아까 이제 박 사장 말한 그 지구당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면 그 하리의 그 로타리 그 소나무에 있는 로타리를 갖다가 예. 보통 그 건물 갖다가 당사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어떤 분 나이 드신 분들은 예, 거기 습관적으로 민정당. 예, 거기 그래서 민정당 당사. 당사라고 불러요. 그 그래서 옛날 무슨 당구장이었지? 그게? 뭐 계속 그렇게 왔었는데 당사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비용을 줄이는 입장에서야 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돈을 그만큼 지출을 줄이니까 이득이 됐겠죠. 그런데 그전엔 그 정당 사무소가 있으면 사실 정당 사무소는 국회의원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의원 사무소나 아니면 뭐 요즘은 이제 군의원 도의원도 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같은 정당을 사용하는데 어떤 그러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서 그것이 사실 민원을 받아주는 그 창구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민주당도 지금 여주군 의회 두 분이나 진출해 계신데 뭐 의원 사무실을 바깥에라도 내서 굳이 의회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상품 우리가 딱 사고 나서는 내 손아귀에 다 있는데 이 정치라는 거는 내가 투표라는 걸 표를 주고 샀는데 내 손아귀에 없어요. 만져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제가 거기 몇 년 전인가요? 한 2, 3년 전인가? 군의원 사무실 제가 가봤어요. 거기 흔히 말해서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네. 의원도 있는데 한 문제에 대해서 저기 아파트 분양가 문제 가지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입장이 여야가 똑같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어떤 대부분의 사안들은 자기 당의 어떤 정체성에서 입장 차가 조금 극명하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서 같이 묶어놓으니까 우원적 입장에서 뭐냐면 여기 사안 뭐 어떤 사안을 바라보면 어떤 통일적인 어떤 입장차를 갖는데 전 그게 참 병폐 아닌가. 선거 그것도. 때만 네. 선거 때만 야당 얼굴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상시에는 이제 같이 다 몰려다니시잖아요. 네. 평상시에 계속 네. 또 이렇게 아니고 이제 일체화되는 거죠. 시간이 네. 지나면서 일체화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선거 때 되면 또 다시 또 네. 이제 다른 색깔로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간간이는 그 중간에 네. 이제 튀는 분이 있으면은 네. 의원들 중에서 튀는 분이 있으면 약간 좀 뭐 따 비슷한 거, 네. 뭐 그런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아, 그 재밌는 얘기 있으면 네. 한 가지 좀 해주시죠. 그러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네. 그러한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체라는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여주군 의회 7분이 계시는데 또 다들 뭐 열심히들 하시고 뭐 서로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견의 차이가. 그게 아주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죠. 중요한 지점인 네. 것 같아요. 저는 부분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두 분이 과연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지역 이제 중심 정당 정치가 이제 그쪽 흐름이잖아요. 거기와 대적해서 둘이 입이라도 이렇게 맞추고 다니는지는 사실은 남자들끼리 무슨 입을 뽀뽀는 아니지만 아니 사실은 거대 정당이잖아요. 지역의 세력으로만 봐도 이건 뭐 사실은 6대 뭐 한 4도 안 되고 사실은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과연 입을 둘이 맞추고
지역에서 그 기성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분이 머리를 맞대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그 민주당에서 어차피 그 정당공천제에서 그 새누리당에서 2명, 민주당에서 1명 이 등식 그 당선 공식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의 색깔만 사실은 바꿔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잠깐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저 여주 라디오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좀도둑 뭐 빵 하나 훔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주에서? 국회의원, 군수, 뭐 군의원, 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금 그분들을 갖고서 이제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겁이 많아서 유양이면 네. 큰 걸 물어야죠. 아 옆에서 뭐 빵 훔친 사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요. 네. 이제 그 말씀도 이제 뭐냐면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이 얘기를 그 말씀 듣는데 벼랑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말 그대로 정당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어떤 직급상 위에 정당에서 조직 서열상 위에 있는 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조직도를 만들으려면 여주군청 조직도라면 군수 위에 주민들 이렇게 해놓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가장 큰 주인을 위에다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가짐부터가 중요하지 않냐. 군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군수의 새입니다, 새. 예? 새가 되어 날아오르는. 자, 그럼 일단은 좀 이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약간 그 한 가지만 더 좀 뭐 여쭤볼게요. 그 재미없으니까 우리 그 좀 재밌는 거. 요새 좀 거론되는 후보군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잠깐 지금 네. 일단은 뭐 뭐뭐뭐씨 뭐 이렇게. 뭐 모모씨라고 그래도 또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명 거명하는 건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뭐 지금 김춘석 현 군수는 출마하실 테고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지역의 민심을 그렇기 때문에 아시나? 시에 뭐 전환하는 거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신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에 지방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팩트거든요. 이 유권자들의 그런 부분을 주는 걸 봤을 때 이제 김신석 군수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뭐 우리 출마하셨던 그 원경희 세무사 그다음에 이제 그 거론되는 분이 이제 그분은 거기 저기 위에서 나가라고 점지하셔서 나오시는 분이라 위에서 아니 들어가야 근데 됩니다. 지금 위에다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런데 지난번 선거운동이 너무 쳐들었어. 근데 근데 아이가. 요거를 그 저한테 준 얘기는 예. 이거를 그렇죠. 그 어쨌든 또 저 차첫 이건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의중을 가지신 분들도 네, 있고 그- 이제 네. 지역에서 보통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입니다. 타천. 그래서, 타천인데 그 이명환 전 여주군의회 의장을 지내신 이명환 전 의장. 그다음에 그 현 도의원인 그 원우키 도의원도 이제 타천으로 말씀이 되고 최명수 그 상지대 교수 뭐 이 정도가 되고요. 뭐 축구 예. 체육학과 최명수 교수.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이흉 후보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하지 않겠느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으로 나오셨었지 않았나요? 아니 군수. 군수로 나왔었나? 군수 민주당. 민주당 예, 군수. 민주당 여주. 예. 근데 그분은 누구죠? 근데 내가 잘 몰라요. 이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거야. 이분이 몇 년 됐다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권재국 전 도의원 그리고 아, 현재 이제 장학진 군의원 정도가 이제 민주당 후보군으로도 보통 거론되고 이제 변수가 있다라면 만약에 그게 이제 변수가 있다라면은 정당 공천제를 가지고 갔을 때 공천을 하는 순간에는 뭐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여기에서 모험을 걸 사람은 이번에는 다음 내년 선거에서는 별로 없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경희 세무사도 그 지난 대선 전에 복당을 했거든요. 새누리당에. 그렇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게 범 정말 철다라구나. 야. 그래서 다시 복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새누리당 그 한나라 기회를 보면은 이제 그분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알파가 말씀하셨던 이제 낙하산이겠죠. 낙하산 이제 플러스 낙하산에 한 표 난.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정작 중요한 건 낙하산이든 아니든 이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택권을 사실 그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후보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아니면 우리가 또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아, 진짜 말 그대로 능력이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정당에서 해 주실 때 아까 말씀하신 잘 골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는 뭐냐면 지역에서도 어떤 그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이 토양 자체가 여주가 많이 부족하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주에서 이웃에서 사는 사람이 구수 나온다 그러면 약간은 좀 우선 좀 약간 무시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 같이 매일 뭐 그 전에 그 어떤 군수 박용 군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저렇게 좀 이렇게 저거 하시는 분들은 뭐 맨날 뭐 농사 짓던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우리 여주군의 사실상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얼마나 진짜 보탬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소비자인 정치 소비자인 주민들이 좀 더 꼼꼼하게 따지는 것도 가장 이기수 전 중요하다고 군수는 피선거권이 없나요? 아 일단은 이제 기대는 하고 있다는 설날 특사를 네, 설날 네, 사면. 설날 이제 특사나 이런 게 된다라면은 또 변수가 되죠. 그리고 근데 그 정당은 동정표가 많은데 지역에서 또 그 있더라고요. 그게 동정열은. 사실은 그런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말 그대로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죠. 득표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뭐 이 얘기를 지금도 하시더라고. 어르신들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권 말에 그 사면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결국은 그러한 그 공천을 받든 안 받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구도로 봤을 때 또 지난번처럼 3강 구도로 간다라면 민주당 하나, 네. 새누리당 하나 그래서 어느 부분이 된다 그랬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득표율이 일정 부분 그 인지도와 득표율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그런 근데 결과가 어쨌든 도출되지 뭐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자님께서 그 정치 쇄신을 뭐 일갈하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거 전력자분들 공천을 하면 정당 공천은 안 어렵다고 되겠죠. 보죠. 예, 안 되겠죠. 정당 공천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정당 공천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진짜 허접한 동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돈 싸가지고 가가지고 공천해달라고 했던 과거 전력들이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모르죠. 근데 그 부분들이 다 확인된 상황이었는데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깜짝깜짝 되는 건 이건 지역 깜짝깜짝. 그거는 좀 저도 거기 뭐냐면 거기 뭐 이기수 전 군수에게 일정하게 뭐냐면은 뭡니까 그 동정표가 있다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은 자살골을 아니 하신 내가 분이- 찍는다는데 자살골. 알았는데 왜 자꾸 네. 나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자살골을 하신 분은 그거는 못 보면 예, 그러면 저기 뭐 강원도 어디 지구에서는 뭐냐 뭐 성추행 뭐 비슷한 사람 찍어주기는 합디다만 꼭 그런 걸 여주도 따라갈 겁니까? 절대 저는 나오셔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저기 잠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왕 나온 김에 한 점 풀게. 현 군수님이 뭐냐면 종량제더라면 현 군수님이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또 한번 해먹고 싶어서 뭐냐면 거기 뭐 여주시 승격이라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냐면 재선을 노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결승골이 아니고 여주시 승격이 자살골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전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밖에 가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뭐 자살골이든 아니면 그 저희가 골로서 이기든 별로 그거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다음 차기에 뭐 군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 새누리당 계열에서 될 가능성이 크죠. 거의 뭐 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가 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예, 사실은 이거 사실은 금지로.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김춘석 지금 현 군수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그 많은 거 바라지는 않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 입장들도 한 번은 좀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부분들. 안 들어도 돼. 해요. 근데 누르지만 마. 패지만 마. 사실 쪽팔리잖아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 만든 자그마한 그 문화 축제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입김을 넣어가지고 행정조직에서 장악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와 반대된 그 의견들을 피력했다는 그 이유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그 좀 탄압해가는 과정들은 이건 치졸한 거죠. 너무.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그 좀 다음에라도 다시 해서 그거는 시원하게 다시 한번 물어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잠깐만 아까 제가 막- 예. 지금 저기 그 100만 안티를 몰고 다니시는 이 기자님이 말을 씀을 못하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특별히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예. 마무리하시고 자 이제 예. 마무리 준비하세요. 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제가 그 이기수 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전망이라는 거죠. 일체적인 전망이지 이분이 사실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주변에서 네. 이제 예측하는 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그 진 팀장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이제 바로 직전자하고 그 현직하고를 제일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런 비교라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내가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이 사람이 잘하는 거고 이 김윤석 군수 나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이 사람이 못하는 거고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지역 신문에서 뭐 버럭이라는 뭐 별명까지 네. 붙였는데 버럭 오바마는 잘하는데 버럭 김준석 군수는 예. 조금 좀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은 뭐 요즘 많이들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좀 그래도 상당히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그 새해 들어서 많이 유해지신 것 같다라는 평이 또 공직 일부에서는 또 나오더라고요. 선거가 뭐 좀 네. 다가왔죠. 혹시 그쪽에 뭐 또 뭐 광고 같은 거 하나 던져줬나? 또 갑자기 좋은 소리를 해요. 네. 그게 카톡에 떴었던 그 글 때문에 카톡에 뭐가 그 눈물 눈물 이렇게 얘기가 너무 모르실 텐데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시죠? 눈물은 거기 뭐야 네. 그 카페 들어와서 한번 그걸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카페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 이렇게 해서 네. 뭐냐면 거시기 수를 늘리는 겁니다. 일종의 낚시네요. 낚시자 낚시. 재밌습니다. 자, 눈물. 예. 더 얘기하시고 싶겠지만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이 기자님이 또 이런 정치 얘기 말고 요새 굉장히 추운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뽁뽁이 설치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잠깐 해주시죠. 뜬금없지만 진짜 뜬금없네. 그 뽁뽁이라고 부르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주에 보면 이제 도자기 포장할 때 많이 쓰는 네. 에어캡을 말하는 에어캡. 겁니다. 그래서 에어캡인데 이게 여주 보통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마트에서 파는 건 굉장히 비싸요. 보니까 웬만한 크게 창문 하나 하려면 7-8천 원 정도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11월 달에 시공을 완료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여주에 보면은 슬지 포장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여주 오항리 쪽에 옛날 도자기 조합자리 옆에 보면 구매 물자라고 있어요. 가격은 두 군데가 똑같습니다. 폭이 1m에다가 길이가 50m짜리가 어디라고?
슬지포장. 슬지포장. 아, 슬지포장? 소지개 소지개 고개. 있는 슬지포장. 아, 광고. 예. 네. 아, 좋습니다. 슬지포장. 네. 그래서 네. 그 두 군데 돈안 가격은 남습니다. 똑같이 아, 예. 그 긴 게 8,000원입니다. 1m짜리. 아니, 8,000원 더 받으세요. 8,500원. 안 남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0cm짜리가 이제 4,000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게 50m 정도면 사실 한 두 집 정도 충분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유리창에다 그 재단을 해갖고 크기대로 이제 잘 드는 가위나 칼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자른 다음에 그냥 그 왜 우리 유리창 닦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밀대 이런 거에다 물 싹 묻혀가지고 물질만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펴서 바르면 되는데 반질반질한 쪽을 이제 딱 붙이면은 그 한 달 지금 벌써 한 달이 뭐예요? 꽤 넘었는데 아직까지 잘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니까 온도가 한 2도에서 3도 정도 아, 올라갔어요. 그거는 진짜. 저희 집에도 제가 시공을 했는데요. 슬지에서 네. 슬지포장에서 1m짜리 거기 8,000원 주고 사갖고 네. 제 커튼 안쪽에다가 이중으로 붙였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네. 아 기술이 좋으시네. 테이프로 붙였더니 그나마 낫습니다. 진짜로 거기 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다 해서 쓰세요. 거기. 예, 아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참고적으로 그 팁을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갖고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여기 살아갔더니 이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안 남아. 벼랑간 그걸 찾는 분들이 늘어났대요. 날이 추워지니까. 슬지포장에 그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렸다가 해가지고 저희 집하고 저희 아버님 댁하고 처갓집하고 뭐 거의 뭐 시공을 여러 군데 출장시고 그리고 근래는 아는 분 그 사무실까지 시공을 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시공을 좀 해봤는데 뭐 어쨌든 뭐 비용에 말씀대로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감이 되고요. 그 시공한 거 사진 찍어갖고 카페에 올려놓으십시오. 예, 그리고 네. 갖고 거기서 보십시오. 네, 알고 있어서.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급 마무리.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 카페가 회원이 27명이에요. 지금 27명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제발 그 동네 가족, 친구, 형제들 다 불러서 좀 그리고 기사를 좀 하나씩 써주시는 거 강제로 일주일에 하나씩 제발 우리 패널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제 뭐 이 27명이면은 기본 시드는 된 것 같으니까 시드 회원 기본 회원은 된 것 같으니까 네. 뭐 그 다단계식으로 가죠 이제.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그 수입품이고 네. 다단계로다가 국산 다단계로 근데 나가는 게 낫죠. 처음에 거기 카페 개설하고 처음에 18명, 지금 20, 그러니까 일주일에 9명 늘었네요. 그래도 한 일주일에. 그쵸. 이제 아. 제 다른 데 보니까 뭐 정봉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정봉주와 지금 24만 명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근데 아니잖아. 근데 정봉주 그 카페 회원이 처음에 제가 그 400명 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100명이 되면 정모를 하자고요. 정모를 해서 고기도 사 먹고. 내시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네. 이제 저희는 각자 냅니다. 다. 각자. 각자 내고 우리는 이건 뭐 괜히 또 누가 또 선거법 걸면 안 되니까 다 각자 냅니다, 우리.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도 없나요? 이제 하세요. 자, 한 분씩. 자,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 해야지. 네. 네, 마무리 발언은 오늘은 사실 이게 낙하산 부대만으로 얘기가 끝나서 좀 섭섭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거기 정치 개혁 이거 사실은 자료 조금 준비했는데 지금 한 뭐 앞에 오늘도 거기 A4 용지 지금 한 20장 분량을 저기-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안가로서 한마디 할게요. 안철수의 거기 정치 개혁은 전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 박 사장님이 안가예요. 예, 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거기 안철수의 정치 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제가 하나 해갖고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올려놓고.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네. 그다음에 저기 뭐 안바가 날아가는 거예요? 안빠들은 자, 다 날아간 거지. 여기 뭐 다음 저기 이게 쭉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다음 주는 뭐 할지 그 예고편 오늘 조금 맛배기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사람들 많이 또 듣죠. 예, 제 마무리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일 말 그대로 좀 저는 사실 예습을 안 해와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게 뭐 급하게 이제 한 두 장 뽑아갖고 이렇게 쭉 봤는데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 공천이 낙하산 부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말 그대로 우리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시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가장 또 희망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출마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그 지역 언론사나 이런 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본인 좀 부각을 시키셔야지만 이게 관심 있게 저희도 바라볼 텐데 그러는 분들이 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1년 반이면은 그렇게 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거론되는 분들보다도 더 그 좀 능력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 정당 공천제가 어느 제도적인 뭐 결함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정당에서 민주적 운영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거에 앞서서 베트남 초대 주석이었던 호치민 그 주석이 정치인을 이제 그 물러나서 그가 이제 했던 부분들이 그 타이어 자른 신발을 신고 아이들과 그 어깨 동무를 이제 하고 아이들 무등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 할아버지라고 사실은 그 나라에서 부르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정치인들이 그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실제로 그 임군수 있을 때 저희가 군청에서 면담 요청을 했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뭐 단체에서 면담을 했었죠. 그때 한 얘기가 임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다음에 안 나와 면담 안 할 거야. 이 정도 마인드라고 하면 이게 뭐 이게 법과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교장 출신이 인격이 뭐야? 선거철 되면 뭐 다 인근 뭐 친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 우선해서 좀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 마인드는 좀 가지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당에서도 그 정도의 검증 시스템들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마무리 발언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2편 낙하산 특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긴급 발언했습니다. 왜 아니, 그만 좀 뭐냐, 우리가 오늘 주제가 낙하산 무대 투입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니요. 낙하산 투입 반대한다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깔끔하게? 반대 안 할 수도 있죠. 그거를 자꾸 살리세요. 그러면 뭐 그래 찬성한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호는 안 해주는 걸로 하죠. 뭐. 난 좀 재밌게 좀 하려고. 네. 자 네. 다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